민우 씨, 왜 그랬어요? 왜 한 푼도 쓰지 않은 거예요? 그녀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지요. 손에 쥔 낡은 파란색 일기장이 눈발에 젖어가고 있었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대한민국 손꼽히는 IT 기업의 회장이라는 체면도,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자존심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지요. 이 이야기는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렸던 한 여인이 폐지 수레를 끌던 작은 소년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게 되는 이야기랍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테헤란로의 밤은 언제나 화려했지요. 37층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네온 불빛들이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것 같았답니다. 한강그룹 본사 회장실. 그곳에서 그녀는 오늘도 수십억이 오가는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있었어요. 비서가 가져다주는 커피는 늘 적당한 온도였고 창밖 풍경은 늘 찬란했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 불렀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IT 기업을 일궈낸 회장 한지원. 그 이름 앞에는 언제나 성공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지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높은 곳에 오르면 오를수록 바람은 더 차갑고 마음은 더 시려온다는 것을요. 그날도 그랬답니다. 비서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일정을 읊었지요. 오늘 저녁은 청담동 갤러리 파티에 참석하셔야 한다고요. 유명 인사들과의 네트워킹, 언론 노출, 그룹 이미지 관리. 모든 것이 계산된 스케줄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니, 오늘은 그냥 쉬고 싶네. 차는 내가 직접 운전해서 갈 테니 다들 퇴근하게. 비서의 눈이 동그래졌지요. 회장님이 혼자 운전을 하신다는 것은 그동안 거의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느껴졌는지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답니다. 오랜만에 운전대를 잡았어요. 으리으리한 회장 전용차 대신 가끔 기분 전환을 위해 타던 작은 세단을 끌고 무작정 도로로 나섰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발길이 닿는 대로 핸들을 돌렸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화려한 강남의 네온 사인들이 점점 멀어지고 어느새 차는 낡은 골목길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동네로 향하고 있었지요. 미아동.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답니다. 15년 전 가난하지만 꿈 많던 시절. 그녀가 살던 동네였지요. 그리고 그녀가 가장 잔인하게 버렸던 그 사람과의 추억이 서린 곳이기도 했답니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어요. 진눈깨비가 앞유리에 부딪혀 녹아내렸지요.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요. 그녀는 핸들을 꽉 쥐었답니다. 15년 동안 애써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민우 씨. 그 이름을 입술로 되뇌자 심장이 아려왔지요. 그리고 또 하나 15년 전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아이의 기억이 떠올랐답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처리했다고 했던 그 아이. 태어나지도 못하고 사라졌다고 믿었던 그 생명이요. 언덕길을 오르던 차가 갑자기 멈춰 섰답니다. 좁은 골목길 어귀에서 커다란 폐지 수레 하나가 길을 막고 있었거든요. 눈이 섞인 진눈깨비 때문에 길이 미끄러웠던지 수레 바퀴가 진흙 구덩이에 빠져 헛돌고 있었지요. 아유 참.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세히 보니 수레 뒤에서 낑낑대며 밀고 있는 건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주 작은 아이였답니다. 낡은 패딩 점퍼는 여기저기 해져 있었고 손에는 어른용 목장갑을 껴서 손가락 끝이 덜렁거렸지요. 그녀는 차에서 내렸답니다. 평소에 그녀라면 비서를 시켰겠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그 작은 어깨가 너무나 가련해 보였거든요. 명품 구두가 진흙탕에 닿는 것도 캐시미어 코트에 눈발이 스미는 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얘야, 아줌마가 뒤에서 좀 밀어줄까? 아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답니다. 까맣고 큰 눈망울이 그녀를 올려다보았지요. 그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눈빛이 누군가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아줌마. 죄송해요. 길이 좁은데 제가 막고 있어서. 금방 비킬게요. 아이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힘을 줬답니다. 어린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어른스러운 말투였지요. 아마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찍 철이 든 아이였을 거예요. 그녀가 술의 뒤를 잡고 함께 밀자 다행히 바퀴가 쑥 빠져나왔지요. 그런데 그 반동으로 수레 위에 쌓여있던 폐지 더미 속에서 낡은 가방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답니다. 가방 입구가 벌어지더니 그 안에서 빛바랜 파란색 일기장 한 권이 미끄러져 나왔어요. 그녀는 무심결에 그 일기장을 집어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지요. 일기장 겉표지에 적힌 이니셜 H, J, W, 한지원. 그것은 15년 전 그녀가 유학 가기 전 마지막으로 직접 만들어 선물했던 세상에 하나뿐인 일기장이었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목까지 뛰는 것 같았지요. 어떻게 이 일기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답니다. 첫 장에는 그녀의 글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정갈한 필체가 적혀 있었지요. 2010년 12월 24일. 지원이가 떠났다. 그녀의 꿈이 꺾이지 않기를. 나는 여기서 그녀의 가장 밝은 빛이 되어 기다릴 것이다.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그 필체를 그녀는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15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그 사람의 글씨였지요. 그녀의 손이 멈추지 않았답니다. 일기장 뒷장에 끼워져 있던 것은 수십 장의 종이들이었어요. 통장 사본과 명세서들이었지요. 그녀가 10년 넘게 그 사람의 예전 계좌로 몰래 송금했던 지원금들의 흔적이었답니다. 죄책감을 씻기 위해 혹은 그가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매달 거액을 보냈었지요. 하지만 명세서상의 출금 흔적은 단 0원이었어요.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뜻이었지요.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답니다. 왜요? 왜 이 돈을 쓰지 않은 거예요? 이 돈이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얘야. 이 일기장. 내 것이니. 목소리가 떨렸지요. 아이는 일기장을 소중하게 받아들며 대답했답니다. 네, 우리 아빠 보물이에요. 아빠라는 단어에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이건 엄마가 남긴 마지막 자존심이자 사랑이라고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파도 이 돈은 절대 쓰면 안 된다고요. 엄마. 그 단어가 그녀의 귀에 꽂혔지요. 손이 떨려서 일기장을 놓칠 뻔했답니다. 내 엄마가 누군데? 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름은 한지원이에요. 지금은 아주 높은 곳에서 별처럼 빛나고 계시대요. 아빠가 매일 밤 기도하며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그녀는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지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진눈깨비가 얼굴 위로 떨어졌지만 그것이 눈물인지 눈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15년 전 어머니가 모든 걸 처리했다고 했던 그 아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사라졌다고 믿었던 그 생명이 지금 그녀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민우 씨는 그녀 몰래 아이를 지켜냈고 단 한 푼의 돈도 쓰지 않은 채 홀로 키워온 거였지요. 민우 씨. 바보같이. 왜 그랬어? 길거리 한복판에서 대기업 회장이라는 체면도 잊은 채 그녀는 목 놓아 울었답니다. 아이가 당황한 듯 그녀의 어깨를 작은 손으로 토닥여 주었지요. 아줌마 울지 마세요.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울면 마음이 더 추워진대요.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어요.
어린 손인데도 마치 15년 전 그 사람의 손길 같았지요. 그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놓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얘야, 내 이름이 뭐니? 하늘이요. 박하늘이에요. 하늘. 그 이름을 되뇌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지요. 하늘아. 아빠. 아빠 지금 어디 계시니? 아줌마가 아니 이 아줌마가 아빠한테 꼭 가야 해. 하늘이는 아빠가 동네 작은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말했지요. 자기가 폐지를 주어서 아빠 병원비를 내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어린아이가 폐지를 주어 아버지의 병원비를 대고 있다니요. 그것도 자신의 아들이요. 그녀는 하늘이를 차에 태웠어요. 고급 가죽 시트에 흙 묻은 아이의 옷이 닿았지만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지요. 도착한 곳은 강북 끝자락의 낡은 병원이었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희미한 형광등 불빛, 소독약 냄새와 노인들의 기침 소리가 뒤섞인 그곳. 유기용 병실의 가장 구석자리에 그가 누워 있었어요. 민우 씨. 박민우. 그녀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지요.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남자는 그녀가 알던 그 당당한 청년이 아니었답니다. 건물을 설계하겠다며 밤을 새우던 그 굵은 손가락은 뼈만 남았고 날카롭던 턱선은 병마에 깎여나갔더군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15년 전 그는 건축학도였지요. 언젠가 멋진 건물을 설계하겠다며 눈을 빛내던 청년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녀를 위해 그 꿈도 포기하고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학비를 대주었지요. 그런 그에게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는 독설이었어요. 인기척에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그녀를 향했을 때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비비더군요. 지원아. 지원이. 맞니? 그 목소리. 15년 전 그녀를 붙잡으며 울먹이던 그 낮은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갔지요. 그녀는 그의 메마른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답니다. 미안해, 민우 씨. 내가 너무 늦었지.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이러고 살아? 어떻게? 그런데 그가 오히려 힘겹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그녀를 더 아프게 했지요. 하늘이가 너를 찾아갔구나. 숨기려고 했는데 내가 쌓아올린 화려한 성에 내가 짐이 될까봐 끝까지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는 곁에 선 하늘이를 바라보았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사랑과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하늘이는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그가 왜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는지를요. 그건 자존심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지요. 그녀가 보낸 돈에 손을 대면 그의 사랑이 거래가 되어버릴 것 같았던 거예요. 그녀가 가장 궁금했던 건 어떻게 된 일인지였답니다. 15년 전 어머니는 분명히 모든 걸 처리했다고 했어요. 아이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가 숨을 몰아쉬며 가슴속 깊이 묻어둔 이야기를 꺼냈지요. 지원아, 내가 유학 가고 얼마 안 돼서 내 어머니가 찾아오셨어. 그녀의 눈이 커졌답니다. 내가 큰 기업의 며느리로 들어갈 자리가 정해졌다고 하시더군. 내가 너를 붙잡으면 너의 앞길을 막는 거라고 하셨어.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를 데려오셨지. 그녀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내 어머니가 그러셨어. 지원이에게는 아이가 죽었다고 말했다고. 유학 중인 내가 아이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까봐 그렇게 하셨다고. 나더러 이 아이를 맡아달라고 하셨지. 대신 너에게는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그녀는 벽을 짚어야 했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안 한 거예요. 내가 보낸 돈도 안 쓴 거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가 성공해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봤어. 정말 멋지더라. 우리 지원이 꿈을 이뤘구나 싶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보내주는 돈. 그거 받으면 내가 정말 너를 팔아넘긴 것 같아서. 그 돈에 손을 대면 내 사랑이 가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참았을 수 없었어. 언젠가 하늘이가 커서 널 찾아가면 그때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증표로 쓰라고 모아뒀지.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쥐었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바보야. 내 성공이 뭐가 중요해. 당신이랑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그깟 회장 자리가 무슨 소용이냐고. 울부짖듯 말했지요. 하지만 그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손을 올렸다가 힘없이 떨어뜨렸어요. 아니, 지원아. 덕분에 하늘이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고 자랐어. 나는 비록 무너진 건축가지만 내 인생 최고의 설계는 너와 하늘이를 지켜준 거였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답니다. 이제 됐어. 너를 봤으니 난 이제 괜찮아.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지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제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예요. 그녀는 결심했답니다. 이제는 자신이 설계할 차례라고요. 우리 세 사람의 무너진 집을 다시 지을 시간이라고요. 병실을 나온 그녀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니었답니다. 평창동에 계신 어머니의 자택이었지요. 15년 전 그녀가 유학을 떠나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어머니는 늘 그녀의 성공만을 강조해 오셨어요. 하지만 그 성공이 타인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성벽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똑똑히 마주해야 했지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던 어머니가 그녀를 반겼답니다. 지원이 왔니?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이 늦은 시간에. 그녀는 어머니 앞에 민우 씨의 낡은 일기장과 그 안에 든 통장 사본들을 내던졌어요. 어머니, 이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가 15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제 입으로 직접 들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군요. 하지만 역시나 당당했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를 보며 말씀하셨지요. 그래, 내가 그랬다. 그 가난뱅이 녀석이 내 발목을 잡게 둘 수는 없었어. 너는 한강그룹을 이끌 제목이었고 그 아이는 너를 밑바닥으로 끌어내릴 족쇄였을 뿐이야.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답니다. 내가 아이를 그 남자에게 맡긴 건 차마 없앨 수는 없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내 앞길을 막을 수는 없었어. 내가 나쁜 역을 맡아서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거야. 그게 다 너를 위한 모성이었다. 모성이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지요. 어머니가 말하는 모성이 고작 제 아이를 빼앗고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그 아이 아버지를 병들게 만드는 건가요? 민우 씨는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한 푼도 안 쓰고 제가 보낸 돈을 자존심으로 지키며 죽어가고 있어요. 제 아들은 길바닥에서 폐지를 주워 아버지 병원비를 대고 있고요. 그녀는 소리를 질렀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이제 한지원 회장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그 꼭두각시는 오늘로 죽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 저는 제 아들과 제가 지키지 못한 그 남자의 여자로 살 겁니다. 만약 또다시 그들을 건드린다면 제가 가진 모든 권력을 써서라도 어머니를 무너뜨릴 거예요. 제 진심이에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소파에 주저앉으셨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답니다. 화려한 평창동 저택을 나오며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지요. 진정한 성공은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자원을 총동원했답니다. 민우 씨를 국내 최고의 설비와 의료진이 있는 한강재단 병원 VIP 병실로 이송시켰지요.
의사가 만류했어요. 환자분의 상태가 워낙 중하셔서 이송 중에 쇼크가 올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렸답니다. 낡고 곰팡이 핀 그 요양병원에 민우 씨를 단 1분도 더 둘 수 없었거든요. 하늘이도 깨끗하게 씻기고 좋은 옷을 입혔지요. 처음으로 비단결 같은 옷을 입은 하늘이가 어색한 듯 그녀의 손을 꼭 잡더군요. 아줌마. 아니, 엄마. 우리 아빠 정말 살 수 있는 거죠? 선생님들이 아빠 안 아프게 해주는 거 맞죠? 하늘이가 그녀를 엄마라고 부른 그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무너졌답니다. 그동안 부르지 못한 그 이름 속에 얼마나 많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을까요? 응, 하늘아. 엄마가 약속할게. 아빠 다시 일으켜 세워서 너랑 아빠랑 셋이서 아주 예쁜 집에서 살 거야. 아빠가 설계하고 엄마가 지은 그런 집 말이야. 민우 씨의 수술은 10시간이 넘게 이어졌지요. 수술실 앞 복도에서 그녀는 생전하지 않던 기도를 했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명예를 다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그 사람의 숨만은 붙여달라고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답니다. 기적입니다. 고비를 넘기셨어요. 그녀는 복도 한복판에서 하늘이를 껴안고 펑펑 울었지요. 하늘이도 그녀의 품에서 어린아이답게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그렇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며칠 뒤 의식을 회복한 민우 씨가 눈을 떴답니다. 환한 VIP 병실의 햇살 속에서 그가 처음 본 것은 그의 손을 잡고 잠든 그녀와 하늘이의 모습이었지요. 지원아, 여기가 어디야? 그녀는 그의 손에 입을 맞추며 말했어요. 민우 씨, 이제 아무 걱정 마. 당신이 나를 위해 15년을 기다려줬으니까 이제 내가 당신 곁을 평생 지킬게. 우리 하늘이랑 같이 당신이 못다 그린 설계도 이제 다시 그려보자. 그의 눈가에 맺힌 이슬이 햇살에 반짝였답니다. 비로소 15년 전 멈춰버린 그들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 앞 정원에는 어느덧 노란 개나리가 얼굴을 내밀고 있었지요. 민우 씨의 재활은 생각보다 더디고 힘들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답니다. 휠체어에 앉아 햇살을 받는 그의 곁에서 그녀는 난생 처음 회장이 아닌 간병인이자 아내로 살았어요. 지원아, 저기 좀 봐. 개나리가 꼭 우리 하늘이 웃음소리 같지 않니? 민우 씨의 마른 손을 잡고 걷는 그 정원 산책길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파티장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답니다. 하늘이는 이제 제법 도련님 소리를 들을 법도 한데 여전히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와 아빠의 휠체어를 밀어주곤 했지요. 어느 날은 그녀가 정성껏 싸온 도시락을 먹다가 민우 씨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더군요. 지원아,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너에게 진실을 말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먼 길을 돌아오지 않았을 텐데. 그녀는 그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막았답니다. 아니야, 민우 씨. 당신이 지켜준 그 영원짜리 통장들이 없었으면 나는 내가 얼마나 차갑고 비정한 사람이 되었는지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야. 당신은 내 성공을 지켜준 게 아니라 내 아이를 지켜준 거야. 내 영혼을 지켜준 거야. 그날 오후 그녀는 회사에 중대한 발표를 했지요. 회장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당분간 가족 곁에서 진짜 삶을 배우겠다고요. 이 사진들은 난리가 났고 주가는 잠시 흔들렸지만 그녀는 상관없었답니다.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보다 민우 씨의 얼굴에 살이 오르고 하늘이의 웃음소리가 커지는 게 훨씬 더 큰 이윤이었으니까요. 이제 그들 세 식구는 북한산 자락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왔답니다. 민우 씨가 휠체어에 앉아 직접 설계하고 그녀가 하나하나 자재를 고른 그들만의 진짜 성이지요. 으리으리한 대저택은 아니지만 마당에는 하늘이가 뛰어놀 수 있는 잔디가 있고 민우 씨가 꽃을 가꿀 수 있는 작은 화단이 있답니다.
가끔 밤이 깊으면 그녀는 서재 책상 위에 놓인 그 낡은 파란색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곤 해요. 15년 전의 오해, 어머니의 거짓말, 그리고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던 아이의 모습. 그 모든 기억이 때로는 가슴을 옥죄어오기도 하지요. 만약 그때 진실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부질없는 후회가 밀려올 때면 거실에서 들려오는 민우 씨의 낮은 웃음소리와 하늘이의 잠꼬대 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불러온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잡고 있는 이 손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지요. 혹시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다고 믿고 뒤늦게 후회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녀가 15년 만에 깨달은 진실은 딱 하나였답니다. 사랑은 거짓말보다 강하고 그 어떤 성공보다 위대하다는 것이지요. 길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던 그날, 그녀는 세상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찾은 축복의 날이었어요. 낡은 일기장 한 권이 그녀에게 가르쳐 준 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이었지요.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오늘 한 번만 더 꽉 잡아주세요. 그 손등에 거친 주름이 어쩌면 여러분을 위해 그 사람이 지켜온 가장 고귀한 훈장일지도 모르니까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